몽클레어? 아니, 몽클레르. 침낭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알프스 산맥의 추위를 견디던 노동자들의 침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따뜻해 보이는 옷 속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입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2014년 이탈리아 TV에 폭로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이 패딩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산채로 뜯어내는 비명 가득한 현장이었죠. 전 세계는 경악했고 몽클레르는 하루아침에 동물학대 기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이 끔찍한 비난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2025년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연기한 제 이미맘의 풍자 영상 속에서 수백만 원짜리 몽클레르 로고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한순간에 졸부의 개그 소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거위의 비명 속에 시작해 사람들의 조롱 속에 저물어가는 몽클레르의 지난 10년 전쟁. 침낭에서 시작해 명품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는 그 성공이 독이 되어버린 이 브랜드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2년) 프랑스 알프스 모네스티에 드 클레르몽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르네 라미용과 앙드레 뱅송이라는 두 친구가 텐트와 침낭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을 이름 앞글자를 따서 나중에 몽클레르가 됐죠. 작업장이 해발 10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직원들은 극한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침낭을 잘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광경은 전설적인 등반가 리오넬 테레이의 눈에 띄어 입는 보온 장비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침낭의 보온성을 의류에 접목하면 조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제작된 첫 번째 다운 재킷은 철저히 기능주의적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고장날 위험이 있는 지퍼 대신 스냅 단추를 달았고 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납 공간을 과감히 없앤 투박하지만 완벽한 산악 장비였습니다. 이 옷은 생존 장비로서 완벽했습니다. 1954년 이탈리아 등반대가 이 재킷을 입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프랑스 원정대가 마칼루를 정복할 때도 몽클레르를 입었죠. 1964년 알래스카 원정의 공식 장비로 선정되면서 몽클레르는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브랜드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생존 장비에서 전문 등산 장비로 첫 변신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키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가 된 거죠. 선수들이 몽클레르를 입고 금메달을 휩쓸면서 우리가 아는 그 수탉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의 부유한 젊은이들이 스키장에서 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등산 장비가 스포츠 패션으로 두 번째 변신을 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패션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통적인 퀼팅 재킷은 구식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나이키와 노스페이스 같은 기능성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던 몽클레르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경영진이 수차례 바뀌는 혼란 속에서 브랜드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백화점에서도 몽클레르 매장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이 브랜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모든 걸 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모 루핀이라는 이탈리아 사업가가 거의 죽어가던 몽클레르를 인수한 것이죠. 1961년 코모의 의류 가문에서 성장한 루피니는 섬유와 패션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클레르의 정체성을 산에서 도시로, 기능에서 미학으로 완전히 뒤집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업계가 보온성에 집착할 때 그는 패딩도 오트쿠티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몽클레르를 밀라노로 옮겼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션의 수도 한복판으로 이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투박하게 부풀어 오른 다운 재킷을 날씬하게 다듬어서 정장 위에도 걸칠 수 있게 만들었죠. 프리미엄 캐시미어와 최고급 거위 털만 사용하며 장인 정신을 강조했고 가격표에는 망설임 없이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100만 원대였던 제품들이 순식간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죠. 파산 직전 브랜드가 가격을 2배로 올린다고요? 하지만 루피니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정은 판매 장소였습니다. 루피니는 아웃도어 매장을 완전히 버렸어요. 대신 백화점 1층, 샤넬과 루이비통이 진열된 바로 그 자리에 몽클레르를 걸었죠. 등산복을 명품관에 놓다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니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럭셔리를 판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놀랍게도 먹혀들었습니다. 명품관에 놓인 패딩은 더 이상 등산복이 아니라 명품이 됐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같은 옷인데 진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샤넬 옆에 있으니까 명품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루피니는 제품이 아니라 맥락을 팔았어요. 2004년부터 루피니는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니콜라 제스키에르, 주냐 와타나베 같은 세계적인 독립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시작한 거죠. 이를 통해 몽클레르는 단순한 패딩 브랜드가 아니라 하이패션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에 드레스 실루엣을 접목하고 우주복 같은 미래적 디자인을 선보였죠. 루피니가 인수했을 때 62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0년 3,68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6배 가까이 뛴 거죠. 2013년 몽클레르는 상장했고 회사 가치는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죽어가던 브랜드를 10년 만에 글로벌 럭셔리 제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2014년 이탈리아 국영방송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몽클레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거든요. 동유럽의 거위 농장에서 산채로 털을 뜯는 끔찍한 장면이 전파를 탔고 그 화살은 업계 1위인 몽클레르를 정조준했습니다. 동물학대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매장 앞에는 불매운동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보통의 기업이라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숨었겠지만 루피니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생산 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동물복지 기준인 DIST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도축된 거위의 털만, 그것도 식용으로 사용된 거위의 부산물만 사용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했죠. 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품질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까지 갖춘 브랜드라는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위기를 수습하며 자신감을 얻은 루피니는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 유럽을 넘어 브랜드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가 주목한 곳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였습니다. 루피니는 도쿄 긴자에 초대형 매장을 열며 시동을 걸었지만 진짜 잭팟은 대한해협 건너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몽클레르 코리아의 폭주에 가까운 성장은 단순한 유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3가지 심리적 기제가 정확히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가장 효율적인 자기 증명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취향과 경제력을 말로 설명하기엔 바쁜 세상이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사진 속 왼쪽 팔뚝의 선명한 로고는 단 0.5초 만에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나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사회적 명함 역할을 한 겁니다. 둘째는 동질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대치동이나 반포 같은 소위 부촌에서 몽클레르는 튀기 위한 옷이 아니라 오히려 튀지 않고 무리에 섞이기 위한 보호색에 가까웠습니다. 남들과 다른 걸 입어서 불안해하기보다 남들이 다 입는 가장 비싼 옷을 선택함으로써 나도 이 리그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안도를 샀던 것이죠. 셋째는 고가 소비를 위한 확실한 면죄부였습니다. 보통 명품 가방을 살 때는 사치라는 죄책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매서운 칼바람은 이 비싼 쇼핑을 생존을 위한 투자로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추워서 사는 거야라는 명분은 300만 원이라는 가격 장벽을 가볍게 무너뜨렸죠. 유럽에선 가끔 입는 옷이지만 한국에선 10월부터 3월까지 매일 입는 전천후 갑옷이 되면서 이 3가지 요인이 맞물려 매출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몽클레르의 성장세는 무서웠습니다. 2022년 글로벌 전체 매출은 3조 원을 훌쩍 넘겼고 한국 법인인 몽클레르 코리아 역시 2023년 기준 매출 3,3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5년에 100만 원 중반대였던 대표 모델 가격이 10년 만에 300만 원을 넘겼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쌀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매출의 약 10%를 책임지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성공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동네 마트 할인 코너에서, 심지어 중고학생들의 하굣길에서도 똑같은 스탁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때 나만 아는 특별한 브랜드였던 몽클레르가 어느 순간 누구나 입는 비싼 유니폼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명품의 생명은 희소성에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이 팔려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여기에 제2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노스페이스가 그랬듯 몽클레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면서 부모들의 허리가 휘기 시작한 겁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패딩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기죽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긁는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졌죠. 대중의 피로도가 쌓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품, 즉 짝퉁의 범람은 브랜드 가치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장에 풀린 물건 중 절반은 가짜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정교한 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몽클레르 중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조차 힘들어지자 수백만 원을 주고 정품을 산 소비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짝퉁 취급받는 거 아냐?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미디어에서 터졌습니다. 유명 개그우먼이 연기한 신도시 학부모 캐릭터가 유튜브를 강타했는데 그 과장된 풍자 속에 커다란 몽클레르 로고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정작 옷장에 몽클레르를 걸어둔 사람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마치 거울 속 내 모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수백만 원짜리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유머 소재로 졸부의 클리셰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쪽팔려서 못 입겠다, 이제는 너무 흔해서 싫다며 내놓은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트렌드도 비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팍에 큼지막한 로고를 박아 부를 과시하던 로고 플레이의 유행이 저물고 브랜드 이름조차 찾기 힘든 콰이어트 럭셔리, 즉 조용한 명품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제 짝퉁이 판치고 이미지가 바닥난 로고를 버리고 오직 최고급 소재와 실루엣으로만 가치를 증명하는 옷으로 조용히 이동해버렸죠. 로고가 없어도 아는 사람끼리는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은밀한 리그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이 위기가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몽클레르의 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특히 서구권에서는 아크테릭스나 살로몬 같은 전문적인 기능성 브랜드, 이른바 고프코어 룩이 급부상하면서 몽클레르의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진짜 산에 갈 때는 기능성 브랜드를 입고 도심에서는 코트를 입지, 굳이 비싼 패딩을? 이라는 실용주의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따뜻해진 겨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 않자 소비자들은 본질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300만 어치의 따뜻함인가? 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몽클레르 주력 제품의 필파워는 700 수준입니다.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800에서 900 필파워에 비하면 기능적으로는 평범한 수준이죠. 도심용 패션 패딩이라는 핑계를 대기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소모되고 해외에서는 트렌드가 바뀌고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 결과는 성적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몽클레르 코리아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브랜드의 매력도가 떨어지니 예전처럼 물건만 갖다 놓으면 팔리는 게 아니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만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전형적인 속빈 강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몽클레르도 다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시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로고를 옷 색깔과 똑같이 만들어 눈에 안 띄게 하는 톤온톤 디자인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폭도 조절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죠. 더 나아가 루피니 회장은 스톤 아일랜드를 인수하고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패딩 브랜드를 넘어선 문화 브랜드로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몽클레르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몽클레르는 보여주는 옷에서 느끼는 옷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로고를 떼어내도 몽클레르임을 알 수 있는 고유한 감성과 실루엣을 만들어야 하죠. 샤넬의 트위드 재킷이 로고 없이도 샤넬임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과연 그 수탉은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유행했던 비싼 계급장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올겨울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몽클레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로 트렌드룩을 응원 부탁드립니다.